자, 안녕하세요. 저희 21년 국가직 국어 세문직 시험 보신 수험생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결과를 떠나서 저는 또 미래 수험생과 또는 또 시험 결과가 그래도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강평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또 세무직 끝났더라도 다음 6월 초에 지방직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지방직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시험을 리브 하시는 게 아예 도움이 안 되진 않는 게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이 사실은 국세와 굉장히 유사해요. 물론 완전히 똑같다 그러진 않지만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 포인트들이 좀 유사하게 출제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문제 구성을 좀 보시면 우리 좀 특이했던 거는 상증세 원래 좀 잘 안 내다가 어쨌든 한 문제가 나왔어요. 좀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국세기본법이 좀 더 거기서 이제 한 문제를 좀 출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세기본법 좀 많이 출제했어요, 구급에서. 그래서 법수부는 네 문제씩 균등하게 출제를 했고 국진법은 원래대로 두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원래는 구급에서는 법인세를 좀 많이 출제를 하는데 올해는 좀 국기법을 좀 많이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딱히 이렇게 막 계산형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숫자가 들어가는 문제는 있었지만 진짜 좀 계산 문제답다 이런 유형이 또 없었다 이런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보다는 쉬웠어요. 그래도 작년에는 진짜 역대급의 어떤 세법 기출 문제였고요. 올해는 작년보단 쉬웠으나 그렇다고 또 마냥 쉽진 않았다. 왜냐면 분명히 좀 까다로운 지문들이 있었고 특히 좀 이렇게 두 개는 쉬운데 두 개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그 나머지 지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못 선택하면은 또 한 개씩 틀리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아리송한 문제들이. 그리고 또 잘 출제 안 하는 주제들이 좀 종종 꽤 출제된 게 있어가지고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그렇다고 또 마냥 어렵지도 않았다. 그런 정도의 난이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법 범위가 이제 엄청 많은데 그래도 중요한 것들 위주로는 출제가 됐으나 올해는 조금 특이한 것들이 몇 개가 출제됐다. 이렇게 좀 총평을 지을게요. 그래서 1번부터 좀 보시면요. 소득세 납세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저희 해커스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한 몇 번이나 출제를 했어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꼭 보시라 했는데 정답까지도 똑같이 나왔죠.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가세가 되는 그런 사유가 공동사업자 간에 특수관계인이 있고 손익 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소득을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죠. 그런 거를 방지하는 제도가 합산가세 규정인데요. 그 합산가세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 금액의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 납세를 지는 몇 안 되는 소득세의 연대 납세율 규정이 있죠. 두 번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등도 원천징수와 소득세 납부를 진다. 원칙적으로 다져요. 원천징수 부문은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다. 3번, 우리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 공유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즉 갑이랑 을이랑 뭐 5대5,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공동자산에 양도했네. 그럼 소득세에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 공동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연대 납세를 지는 것이 아니라 각 거주자가 납세를 지는 게 소득세의 대원칙이죠. 소득세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 각자 소득에 대한 납세음을 지는 거예요. 합치면 누진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조세평등, 공평 과세 이런 걸 실현하는데 항상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각자 소득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냐? 국세기본법이라는 개별세법의 어떤 기본이 되는 법률에서 공유물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소득세 말고 다른 세목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공동자산에서 뭔가 인지세가 나왔다. 공동자산에서 뭐 부가가치세가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는데요. 소득세는 그 국세기본법과 다른 중대한 특례를 둠으로써 각자 소득에 대해서 각자 소득에 대한 납세음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틀렸고요. 사망인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2번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원래 세무조사라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빨리빨리 끝내줘야 돼요. 어떤 사업자들의
중대한 어떤 경제적인 침해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의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러이러한 사유들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안 좋은 사유가 있었겠죠. 주로 이제 탈세와 관련된 사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유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앞으로 수험 배우시는 분들도 그냥 연장 사유의 어떤 큰 틀 구조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연장 사유구나 라고 보시면 충분히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도 보시면 장부 서류를 숨겨놨네. 제출 거부했네. 거래처 조사, 거래처 확인,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하네. 탈루 혐의가 포착됐네. 범칙 조사 이런 게 게시되고 있죠. 1, 2, 3번의 어떤 느낌 자체가 모두 약간 탈루. 그쵸? 그래서 연장사유 해당되고요. 국외 자료의 수집 제출, 상호 합의 절차 게시됨에 따라 외국 가세기관과의 합의가 필요한 어떤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세무조사가 중지돼요. 중지 참고로. 그래서 얘만 중지 사유다. 3번 입금불산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요것도 우리 모의고사랑 거의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는데 포괄적 교환 차익과 포괄적 이전 차익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유사하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나온 어떤 이익은 법인세의 각사소를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건 주주와의 어떤 내부 거래에 불과한 거예요. 자본감소액으로서 감소액이 소각, 죽음의 반환의 등금액, 결손의 보존액의 충당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이게 뭐예요? 네 글자로 줄여보면 감자 차익이라는 거죠. 얘도 주주와의 어떤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에요. 얘는 각사소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3번 채무의 출자 전환을 위해서 지금 부채가 탕감되고 있어요. 대신 주식을 발행하고 있어요. 그게 채무의 출자 전환인데 액면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시가를 초과해 발행된 금액은 각사소를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근데 약간 간단한 설명 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 부채를 은행 같은 데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사실 액면가까지를 자본금으로 잡고 액면가에서 그 시가까지를 주발초로 잡는데 예를 들어 시가가 뭐 그냥 70이었다라고 가져간다면 내가 주식 70원짜리 발행하는데 채무가 100이 탕감이 된 거잖아요. 그럼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해서 부채가 면제됨으로써 발생한 이익이 30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은 이거 입금이다. 그래서 입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채 채무 면제이익이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요. 내 법인 통장에 돈은 들어오긴 했지만 곧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으로 내야 돼요. 내 통장에 들어왔지만 곧 나갈 세금이라는 거죠. 부채예요. 부채. 예수금이라는 부채예요. 내고법인의 각사수로 계산할 때 입금이 아니다.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3번이 되려고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우리 세금 많이 냈어요. 돌려주세요. 경정청구 이런 제도가 있는데 원칙은 5년이에요. 5년. 뭐 증액경정 90일 이런 제도도 있고 근데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5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5년 지나버려가지고 경정청구 불가능하면 납세자의 어떤 구제제도에 있어서 그 제도의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뒤에 이런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경정청구는 안날로부터 3개월이나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뒀죠. 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을 잘했는데 소득이나 과세 물건의 귀속이 제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 그런 경정이 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너무 쉬운데요, 그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고요. 그 다음에 결정을 받은 자는 상호합의 절차 등의 최초 신고 결정 경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도 후발적 사유고요. 그 다음에 제출한 자는 신고 결정 또는 어떤 근거가 된 법률행위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다른 것을 변경했을 때도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되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돼요. 너무 쉬운 문제였고 5번 우리 성립 시기가 있고 확정 시기가 있는데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이 된대요. 원래 확정이라는 규정은 세액이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이 나는 시점인데요. 보통은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죠. 신고 납부세목. 두 번째는 정부가 결정하면서 확정되는 정부부가세목,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구체적으로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되는 세목들이 있어요. 우리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랑 중간에 받는 법인세 그 다음에 원천 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이렇게 있고 중간에 받는 소득세는 안 되죠.
왜냐면 중간 해납하는 법인세는 법인세에서 이제 배우는데 이게 전년도나 올해 6개월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를 법인이 선택해서 무조건 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내세요예요. 얼마를 낼지도 법에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중간 해납하는 세액은 정부가 결정 경정하는 때가 원칙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는 게 아니라 직전과세 기간의 반을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안 돼요. 이거는 정부의 결정이 좀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니들이 이거 말고 인지세 이런 것도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죠. 참고로. 그래서 이것도 잘 외우셨다면 맞출 수 있는 이제 주제였고요. 참고로 우리 예정신고납부한 소득세는 뭐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있죠. 양도소득세. 6번 원천징수 설명을 오는 것은, 이런 게 조금 까다로웠는데,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적용할 때는 우리 기본세율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부양가족과 어떤 소득 기준으로 대충 계산한 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해요. 아무래도 매달 회사가 월급을 주는데 소득세에서 정한 FM대로의 계산을 통해서 징수하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요. 그럼 납세 협력 부담이 너무 늘어나죠. 그래서 대충 일단 떼고 2월에 제대로 계산하자. 그게 연말정산이라는 제도죠. 그래서 기본세율 이게 아니라 간이세액표. 근데 이런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참고로 6%가 맞죠. 매월분 공적연금의 소득에 대한 것도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간이세표에서 대충 징수한 다음에 내년도 1월 달에 바르게 계산하자. 연말정산. 그런 스토리로 넘어가야 되고요.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서 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거류재 체류지로 가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과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틀린 거고요. 4번이 이제 맞는 표현인데, 요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미술품 판 거죠. 서화 골동품. 그때 양도하는 소득은 참고로 기타 소득인데요. 양수자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외국인이요. 외국인. 비거주잖아. 외국법이. 심지어 우리나라에 사업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림 같은 걸 외국 사람한테 판매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거주자가 외국인한테 지금 그림을 판매하고 있어요. 서화를. 그러면은 외국인이 돈을 주겠죠. 그럼 이때 이러한 거래가 있었음을 포착을 해서 근거 과세를 확립하고 조세 수입을 조기에 징수하는 제도인 원천징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예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칙이. 그럼 원칙은 외국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고 국내 사업장도 없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우리나라 세무서에 갖다 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외를 특례를 둬서 원천징수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는 지급하는 자가 하는 건데, 이때는 야 거주자 너가 해라 줘. 원천징수를. 받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 본다는 특례를 둔 거예요. 이렇게 또 특례를 안 둬버리면 원천징수를 현실적으로 안 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서화골동품 소득에 대한 포착 이런 거에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징수가 좀 더 편리하고 유리한 진급받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본다라는 규정이 옳은 표현으로 나왔어요. 다음 문제요.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대부분이 원래 소득세가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해서 소득의 권리가 성숙히 실현된 시점을 수입 시기로 잡아요. 그래야지만 자의적인 해석이 방지돼서 어떤 사람의 이자 소득이랑 내 이자 소득을 수입 시기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그런 시점을 잡아둔 건데, 이자 소득은 또 예외적으로 대부분이 원천징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조금 다르게 현금주의처럼 지급받은 날, 이때 은행 등이 원천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받은 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예를 들어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 지금 아직 누가 받을지 몰라요. 이거는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받은 날 맞고요. 이런 비영업 대금이익은 주로 개인 간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이거는 원천징수를 할 때 좀 이렇게 서로 물어볼 수도 있고 무조건 원천징수를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원칙, 권리의무 확정주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근데 그 전에 이자를 수령했으면 소득이 실현됐으니까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가 되고,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 재산이 상속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상속인한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요 상속 개시를 수입 시기로 보고 있고, 저축수험보험의 보험 차익은 원천징수 시기랑 맞추기 위해서 지급일 그냥, 이게 약간 헌금주의처럼.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부인 적용 대상 소득으로 모두 고르세요.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죠. 필요경비가 차감되는 소득들이에요. 기타 사업, 그 다음에 양도소득, 그 다음에 공동사업에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배, 이게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죠. 배당소득 자체에서는 경비가 안 빠지지만 이 출배를 계산하기 위한 그 전 단계인 공동사업장에선 사업소득처럼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도 부당해산 부인 대상소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기니들이. 9번 부가세 법령상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요게 그나마 이제 숫자가 들어가서 약간의 계산형 느낌이 나는 문제. 1번 시가 500원, 원가 450원인 제화를 공급하고 시가 480원인 제화를 대가로 받았다. 어이구,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거죠. 너무 많이 했죠 이것도. 부가가치세에서는 상대방이 소비하는 물건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원래 돈으로 받았으면 그 대가가 원칙이죠. 돈은 그 소비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가격이니까. 근데 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거나 물건을 주고 용역을 받거나 이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내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격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500원. 공급한 재화의 시가 500원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00원의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그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 아님, 요거는 뭐 대학과 산업협력당 간의 거래 또는 그 부동산 투자회사와 리츠회사의 거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네. 지금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네. 이거는 부당행위 예산처럼 저가 공급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시가로 과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시가 1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과세 표준도 1000원이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원칙적인 용역의 무상 공급은 현실적으로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유일하게 세무조사가 나가서 확인이 가능한 이런 부동산 임대 용역을 나랑 경제적 합리성이 일치한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했다면 그때는 시가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3번 사업을 위할까요?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 샘플을 대가를 받지 않았네? 이거는 상대방한테 소비 목적으로 판매하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물건이 나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샘플을 넘긴 거에 불과해요. 이런 것들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시가 얼마, 원가 얼마 다 페이크고 공급 자체가 아니니까 과세 표준은 빵이 되는 거예요. 4번이 그럼 안 봐도 맞는 건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폐 없이 남아있는 재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과세를 안 해버리면 누군가는 폐 없이 남아있는 재화를 소비할 텐데 그때 부가가치세 부담 없는 소비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그 매출세액을 발생시키는 거죠. 부가세를 징수하는 거예요. 이때 시가를 과세하기 때문에 1000원이 맞다. 근데 만약 감가상각자산이라면 간주시가라는 또 별도의 계산 상식이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자산 아님이라는 단서를 명시해 뒀네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문제였다. 그래서 4번이 맞는 표현이고, 10번에 부가세 법령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고서 단 특수관계인 거래는 아닌 것으로 가져간대요. 기억자에 우리 개별소비세 등등등이에요. 그냥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그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등등등을 공제한이 아니라 합계한 금액을 한다 해요. 우리 수입시 과세표준 계산에서도 그 수입하는 자가 소비하는 가격에 모든 세금을 다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고, 국내 거래에서도 이런 세금들을 다 합계한 금액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부 체납이라는 내 어떤 국가를 위해서 건물 같은 걸 기부하는데 대신 몇 년 동안의 무상 사용권을 얻을 수 있는 거래예요. 그럼 그 법률에 따라 기부 체납된 가액으로 하되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맞는 표현이고, 재화 내용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 조건 등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매출 애눌이라고 하죠. 얘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맞는 표현이고, 사업자가 재화용을 팔았네.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여부가 불분명하대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 법에서 정해놔야 돼요.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로 한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그냥 간주해서 부가가치세를 제거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디귿 아마 정답은 이게 2번이었을 거예요. 니은디귿 옳은 것은 11번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을 놓치는 것은 우리 국징법 두 문제는 굉장히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관할세무서장은 재판상 임시 가라 그랬죠. 임시 압류, 임시 처분. 그런 임시 압류의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우리 사계약 간에 채권자가 너 돈 안 갚아 왜 안 갚아 압류 임시 압류라는 걸 걸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돈 갚으라고 좀 이렇게 쪼는 그런 이제 거래를 말하는 건데 그 임시 압류가 걸려있다 그래서 국가가 압류를 못하냐? 국가가 더 높은 기관이고요. 압류를 한 다음에 배분할 때 어차피 달라지는 거예요. 압류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강제징수를 한다요. 그냥 한다. 할 수 없다. 1번 틀렸고 관할세무서장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즉 조세 회피를 하려고 하네요. 그 재산처분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누구한테 뭐 팔거나 아니면 과로처럼 신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 거 아닌데요?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법을 회피하면 하는 행위를 할 때는 사행행위의 취소, 그러한 법률 계약을 취소, 그리고 반환, 원상 회복 이런 이제 행위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힘은 없고요. 법원에 청구를 해서 다시 돌려받게끔 할 수 있는 사행행위 취소 해소 이런 이제 규정이 있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했으면 압류의 요건이 충족했으니까 압류 등을 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에 체납자가 돌아가시거나 또는 요 조문에 같이 섞여져 있는 게 합병이었죠. 합병이나 이렇게 돌아가셔서 납세의무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납세의무자가 교체됐다라 그래서 뭔가 세법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사망하면 끝이고 합병하면 끝이잖아요. 그럼 다 합병하겠네?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계속 진행해. 계속 진행 다. 그 다음에 우리 12번 압류에 대한 설명을 취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대요. 확정된 후에는 징수하기가 어렵대요. 그럼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 재산 압류할 수 있는 확정전 보전 압류라는 제도가 있고요. 세무공무원은 재산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 폐쇄된 문, 금고, 기구 등을 열게 할 수도 있고 직접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동네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세무공무원은 강제수술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와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자에게 구두 등으로 질문, 장부서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또 수색하는 경우에는 나 공무원이다 보여줘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기본법상 납세 의무 소멸에 대한 설명을 취하는 것은 국세 등을 납부하려면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기단 때 소멸한다.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부과권이라는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납부 의무도 소멸하는 거죠. 교부 청구라는 어떤 징수권을 행사한 권리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요.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상속세, 증여세면 제척기간이 달리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했네 쉽게 말해서. 원칙적인 제척기간은 5년인데 무신고하면 아무래도 정부가 세금을 찾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제척기간이 7년으로 바뀌어요. 5년이 아니라 7년. 너무 쉽고 체납자가 외국에 장기 체류했네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고요. 옳지 않은 것은 부가세법상 환급 조기환급이네요. 그래서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 확정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그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한다. 1일 신고했으니까. 사업자는 과과세에 대한 과표, 납부세 환급세액을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폐업하면 다음 달 25일에 관할세무에 신고해야 하며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 미리 신고를 했네. 그런 것들은 이미 신고를 잘한 거기 때문에 확정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한다예요. 굳이 중복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조사 등에 의해서 추가로 환급세액이 발생됐다. 지체 없이죠. 30일, 15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환급해야 된다고? 조기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표 환급세액을 잘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조기환급기간별로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줘야 된다. 조기환급의 어떤 환급 규정이 잘 나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얘도 이제 굉장히 쉬웠고요. 부가세법령상 용역의 공급 시기를 물어봤네요.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면 어떤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급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고 그 안에 대금이 2회 이상 분할처럼 돈을 굉장히 쪼개서 나누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용역 제공 완료일에 뭔가 부가세를 다 신고하는 것이 비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뜻으로 원칙으로 가고 사업자가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임대 보증을 받았다. 근데 이게 부동산과 관련이 돼 있으면 간주 임대료라는 산식을 일할 상각이라고 우리 월수도 아니고 심지어 360월로 나누고 임대일수를 곱해서 일할 계산을 하죠. 따라서 각 과세기간 종료일 공급식으로 봐요. 그 계산을 위해서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무 제공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했대요. 이때가 본래의 공급식이죠. 공급이 확정되는 시점이에요. 이때는 영무 제공 완료했으면 상대방은 용역의 효익을 누린 거예요. 용역의 소비를 한 거죠. 근데 그 이후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무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 그 대가를 받은 때, 그때가 아니라 영무 제공 완료일, 공급이 이미 확정이 됐으니 이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우리 최종 마무리 특강에서 올해 관세자 시험에 나왔어요. 힘있게 보세요 했던 게 또 거의 똑같이 나왔고, 헬스클럽 스포츠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둘 이상의 과세에 걸쳐 계속적으로 어떤 대가를 선불로 받았네. 요거 안 분해야 되죠. 이것도 월수로 안 분해야 되죠.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시기로 한다. 그 다음에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의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이런 사망 원인 중에서도 굉장히 좀 불가피한 그런 이제 유족 들어가면 대부분 비과세 아니면 과세 대상 제외예요. 그래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거고요. 나머지 뭐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요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과세가 되는 규정이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네, 그래서 받는 것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또 수익자 연속 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라고 맞는 표현이 다 출제됐네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비영리법인 제외에서 각사수 과표 신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신고도 우리 7급에 처음으로 출제됐으니까 9급도 힘있게 보세요 했는데 진짜 출제됐죠? 과표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필수적인 서류인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첨부해야 돼요.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해서 하는 경우에 과표세액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합병 등을 현재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 명세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세액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조정계산서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4번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은 회계사들한테 어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적정성을 검토받는 거예요. 이거 몇 달 동안 받아요. 그때는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세무사의 검토가 필요 없어요. 이미 감사를 받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받아요. 근데 세무사한테 검토를 또 받으려면 이거는 이중 검토가 돼서 너무 과도한 어떤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어요.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급금 발생일로 일치하는 것은 요것도 개정돼서 마지막에 외우세요 했는데 개정세법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주제는 나왔네요. 이건 좀 단수 남기사항인데 정답만 좀 보죠.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돼서 환급하는 경우에는 개정일이죠. 그 개정된 법률 시행일. 그래서 1번이 틀렸고, 19번 법인세 법령상 소득처분의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입금에 살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대요. 그때 귀속자가 사업소득자네. 근데 심지어 그 소득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이미 소득세라는 사업소득으로 내는데 다시 상여나 배당 같은 그런 인정소득으로 처분해버리면은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사회는 유출됐지만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 문제는 없게 하기 위한 그 소득처분이 기타 사회유출이라는 소득처분이고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비용은 어떤 거래의 투명성 같은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손금 불선입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채권을 왜 갖고 있냐? 대표자 상해로 처분해요. 다만 원천징수는 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국고에 이미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 사유수로 소득 처분하고요. 입금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 처분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이라든지 영리 외국법인이라든지 싹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3번이 틀렸고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각사소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국법인 등에 귀속이 돼서 이미 외국법인세를 내고 있다면 추가적인 과세 문제가 없기 위해서 기타 사유수 처분한다. 그래서 얘도 좀 평이했다.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상품 등 외의 자산이라고 해서 부동산 같은 자산인데 요거의 귀속 시기는 인도일이 아니라 조금 더 엄격하게 법인세법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짜놨어요.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라고 해서 소득이 완전히 실현된 시점에 입금이 완전히 실현됐다. 그래서 관련 손금도 잡아라.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짜놨는데, 우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한 법인세법에서 대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물권의 변동,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 권리가 확정이 됐다. 소득을 잡아라. 이런 식으로 짜져놔서 둘 중 빠른 날, 또는 이전 등기가 필요 없는 재산인데 인도라는 행위를 해서 내 의무 이행을 다 했으면 권리가 확정됐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과 인도일, 인도가 불가능한 자산은 사용수일, 고종 빠른 날, 이런 식으로 짜져 있죠. 그래서 1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고요. 2번 임대료지 기간이 1년 초과하면 내가 임대차 계약을 2년 했는데 그 2년치 임대료를 한 방에 준 거예요. 한 방에 준 거. 그런 것들을 돈 받을 대로 해버리면은 이게 기간간 1년 단위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세에서 뭔가 적정한 소득을 계산하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기간경과분에 해당되는 입금과 송금을 마치 발생주의처럼 돈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기간경과분에 해당되는 미수 임대료 수익이라든지 미지급 임차료 비용, 이런 것들을 무조건 각각 입금과 송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실제 지급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을 한다 해서 실제 지급일, 이런 게 틀렸고요. 중소기업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건설 유격은 굳이 건설이 금방금방 끝나는데 이걸 또 진행기준처럼 입금과 송금을 잡아버리면 그 진행률 산정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같은 거를 장부에 계속 기록해야 되는 납세 협력 부담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은 지원 목적에서 진행기준 대신에 그냥 인도기준처럼 완성된 사업연도에 전부 잡을 수 있다. 진행률 산정 안 해도 괜찮다라는 특례를 좀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목적물의 인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데 진행기준 너가 했다면 그냥 그거대로 가고 진행기준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산입할 수 있다라고 두고 있고,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수입 시기를 준용하세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고 무기명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이런 식으로 소득세법을 쫓아가는데 아주 특수한 업종이라면은 원천징수 문제 등등등 기타 회계 처리에 관한 관행,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실제 지급받은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한다라는 특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틀린 문구로 보통 장난을 안 쳐요. 이거는 2번 같은 질문은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죠? 몇 번이나 나왔으니까 항상 우리 시험 풀 때 정답이 안 보이더라도 기존에 봤던 거를 다시 꼼꼼히 보시는 게 있는데 워낙 시험장에 시간이 없는 그런 촉박한 에서 그런 침착함을 갖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 중요한 규정에서 이렇게 오답을 줄이는 이제 특성이 항상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이렇게 틀렸다. 그래서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조정 점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과감히 지방직 공부에 이제 몰두를 하시고요. 또 이제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특히 세법 회계 이런 과목이 이제 굉장히 어렵고 시험장에서 시간이 워낙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애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할 수가 없는 어떤 과목이에요. 그냥 시험 목적 적합하게 계속 중요한 거 위주로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틀면 안 된다. 그럼 못해도 80점은 나와야 돼요. 못해도.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면 이제 다른 과목도 다 완성이 됐다.
5과목이 80점이 완성이 됐다면 이제 두세 과목 정도 나한테 맞는 과목 정도는 내 전략 과목이 돼서 고득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중 5과목에서 두세 과목 정도는 조금 더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90, 100점까지 가는 이런 식의 이제 방향성을 잡는 것이 공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단기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생 너무 많으셨고 지방직 특강에서도 잘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